딱 한 번 친구에게 요즘 돈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그 친구의 눈빛이 미묘하게 싸늘해지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40년 지기 친구라 믿고 털어놓은 그 한마디가 오히려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버린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친구 사이에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힘들 때 털어놓는 게 진짜 우정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잔인하게도 나이 60이 넘어가면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내가 힘들다는 걸 고백하는 순간 친구는 나를 위로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슬금슬금 연락을 피하고 커피 한 잔 마시자는 제안에도 핑계를 대며 뒷걸음질 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매정해서 그런 것만은 아닐 겁니다.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친구도 두려웠던 겁니다.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나도 내 노후가 빠듯하고 내 코가 석자인데 죽는 소리 하는 친구가 다가온다면 그 친구를 예전과 똑같이 웃으며 대할 수 있을까요? 혹시 돈을 빌려달라고 하진 않을까? 내가 해결해 줄 수도 없는데 부담스럽다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게 어쩌면 당연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더 서글픈 겁니다. 차라리 친구가 나쁜 놈이면 욕이라도 할 텐데 그 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되니까요.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멀어지는 그 현실이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지금 잠시 영상을 멈추고 거울 앞에 한번 서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찬찬히 뜯어보십시오. 지금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세상의 무시를 견디느라 잔뜩 움츠러든 어깨가 보이시나요? 아니면 돈 때문에 기죽어 초라해진 눈빛이 보이시나요? 많은 분이 묻습니다.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당당할 수 있냐고, 거짓말하며 살라는 거냐고 화를 내십니다. 네, 맞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해 보이는 것은 죄가 되어 나를 찌르는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도 있는 척해야 하는 이유는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려는 게 아닙니다. 바로 비정한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내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생존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지갑은 얇아도 마음만은 귀티나게 사는 법.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세상이 나를 귀하게 대접하게 만드는 법.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인생의 기술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쳤고 자식들 기죽이지 않으려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음식 꾹 참아가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리고 거울 속에는 낯선 노인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젊어서는 가난해도 당당했습니다. 단칸방에서 시작해도 우리에겐 내일이라는 희망이 있었고 열심히 일하면 더 나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라면 한 그릇을 나눠 먹어도 친구와 웃으며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60이 넘어가니 그 가난의 무게가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이제는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보다는 이대로 무너질까봐 두려운 공포가 앞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바로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옛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다들 곱게 차려입고 나와 자식 자랑, 손주 자랑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듭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연봉이 얼마라더라. 이번에 며느리가 유럽 여행을 보내준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나만 작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사실 내 주머니 사정은 빤합니다. 국민연금 나오는 거로는 병원비 내고 관리비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친구들이 비싼 밥 먹으러 가자고 할까봐 조마조마하고
커피값이라도 내가 낼 차례가 올까봐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러다 문득 답답한 마음에 툭 하고 진심을 털어놓게 됩니다. 야, 너희들은 참 좋겠다. 나는 요즘 숨만 쉬고 살아도 빠듯하다 빠듯해.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사는 게 참 팍팍하네. 그냥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들이니까 내 마음 알아주겠지, 내 사정 이해해주겠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뱉는 순간 테이블 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리는 걸 느끼셨습니까? 조금 전까지 하하호호 웃던 친구들의 얼굴에 난감한 기색이 스칩니다. 누군가는 황급히 헛기침하며 물을 들이켜고 누군가는 괜히 핸드폰 시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색한 침묵을 깨고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그래, 다들 사는 게 힘들지 뭐야. 근데 우리 다음 모임은 언제 할까? 황급히 화제를 돌리는 그 모습에서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 내가 말실수했구나. 나의 가난은 이들에게 위로받아야 할 슬픔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불편함일 뿐이구나.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을 보며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하나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친구들을 탓할 일만도 아닙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10명 중 8명이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주변에 토로한 뒤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8명입니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명확합니다. 나이 들어 돈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관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강력한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손해볼 것 같은 상황을 기가 막히게 감지하고 피하려 합니다. 내가 돈이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순간 상대방의 머릿속에는 비상벨이 울립니다. 이 친구가 나중에 돈 빌려달라고 하면 어쩌지? 밥값은 매번 내가 내야 하나? 같이 어울리려면 내가 계속 배려해야 하는데 그건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계산이 서는 순간 마음의 문은 닫히고 관계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그게 너무나 야속하고 비정하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바로 인간의 생존 본능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정직하라고 배웠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죠. 하지만 60 이후의 삶에서 특히 돈 문제 앞에서는 이 가르침을 잠시 접어두셔야 합니다. 나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은 나를 도와달라는 구조 요청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나를 멀리에 달라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슬프지만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의 초라함을 함부로 세상에 전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려는 사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비정한 세상으로부터 내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처세술이자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패입니다. 내가 내 사정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을 때 오히려 사람들은 나를 더 편하게 대합니다. 부담 없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게 사람 마음이니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무너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내일 당장 내가 겪을 수도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62살 김미숙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숙님은 평생을 참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워내느라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식당 설거지부터 청소일까지 닥치는 대로 하며 아들 둘을 번듯하게 키워 장가까지 보냈습니다. 이제 빚도 다 갚았고
작은 임대 아파트 하나 남았으니 남은 인생은 덤이라 생각하며 감사하게 살고 계셨습니다. 비록 통장 잔고는 넉넉지 않아도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자였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굳은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가 돕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미숙님에게 어느 날 작은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고등학교 동창 5명이 모인 카카오톡 단톡방에서였죠. 한 친구가 들뜬 목소리로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이번 가을에 제주도 한번 갈까? 다들 나이 더 먹기 전에 우정 여행 한번 가자. 회비는 딱 30만 원씩만 걷자. 내가 숙소는 알아볼게 어때? 친구들은 저마다 신이 나서 이모티콘을 날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좋다, 나도 가고 싶다, 날짜 잡자 하며 순식간에 분위기가 달아올랐죠. 미숙님도 마음은 굴뚝 같았습니다. 제주도 푸른 바다 보며 친구들과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당장 관리비 낼 돈도 빠듯한데 30만 원이라는 목돈은 미숙님에게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미숙님은 고민 끝에 평소처럼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이니까 내 사정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미숙님은 조심스럽게 타자를 쳤습니다. 얘들아, 정말 가고 싶은데 나는 이번 달에 낼 돈이 좀 없네. 형편이 안 돼서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너희들끼리 잘 다녀와. 전송 버튼을 누르고 미숙님은 친구들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래, 미숙아, 아쉽다. 다음에 같이 가자. 돈이 뭐가 중요하니 마음이 중요하지. 이런 따뜻한 말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화면 속 대화창에는 숫자 1만 사라질 뿐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1분, 2분, 10분이 지나도록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끌벅적하던 단톡방이 마치 누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진 것입니다. 한참 뒤 주동자였던 친구가 짧게 답을 남겼습니다. 아, 그래, 어쩔 수 없지, 알겠어. 그리고 그 뒤로는 아무도 여행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미숙님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분위기를 망쳤구나. 돈 없다는 말이 이렇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구나 싶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며칠 뒤 미숙님은 우연히 친구의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제주도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친구 4명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미숙님만 쏙 빠진 채 자기들끼리 여행을 다녀온 것입니다. 알고 보니 미숙님이 돈 없다고 말한 그날 친구들은 미숙님만 뺀 새로운 단톡방을 만들었던 겁니다. 거기서 날짜를 잡고 비행기 표를 끊고 자기들끼리 신나게 계획을 짰던 거죠. 미숙님은 그 사진을 보며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럴 수가 있나 싶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곤란하다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수가 너 돈 없다고 했잖아. 우리가 가자고 하면 내가 부담스러울까봐 배려해서 안 부른 거야. 너 상처받을까봐 일부러 말 안 했는데 왜 화를 내니? 배려. 친구는 그걸 배려라고 했습니다. 돈 없는 친구가 무리할까봐 챙겨준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미숙님에게 그 배려는 칼날이 되어 꽂혔습니다.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배제였습니다. 가난한 너는 우리와 함께 놀 자격이 없다는 냉정한 성극기였습니다. 그날 밤 미숙님은 깨달았습니다.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여행을 못 가는 문제가 아니구나. 돈이 없다는 건 관계에서 소외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지워지는 일이구나.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친구를 좋아해도 내 지갑이 얇으면 나는 그들 틈에 낄 수 없다는 잔인한 진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과연 미숙님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거절을 잘 못해서 솔직하게 핑계를 댑니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하지만 특히 돈이 없다는 거절은 상대방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친구들은 생각합니다. 미숙이 부르면 또 돈 걱정할 텐데 우리가 밥값이라도 내줘야 하나? 그냥 이번엔 부르지 말자. 그게 서로 편하잖아. 그렇게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어느새 나는 그 모임에서 영영 사라지게 됩니다. 악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불편함을 피하고 싶은 인간의 본능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거절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결핍을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남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요. 미숙님이 만약 돈 없다는 말 대신 다른 핑계를 댔다면 어땠을까요? 이번엔 선약이 있어서 아쉽네, 다음에 꼭 같이 가자. 이렇게 여유 있게 거절했다면 적어도 친구들은 미숙님을 배려라는 이름으로 따돌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음 모임에는 다시 부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을 겁니다. 솔직함이 때로는 관계에 독이 됩니다. 특히 늙어서 가난을 들키는 것은 나의 사회적 수명을 단축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이 서글픈 현실을 인정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나를 지키는 진짜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번엔 66살 박정숙님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숙님은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가 얼마 전 장사를 접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했지만 남은 건 여기저기 쑤시는 관절 통증과 작은 전셋집 보증금 그리고 쥐꼬리만 한 국민연금이 전부였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정숙님은 넉넉한 형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빠듯하다고 해야 맞겠죠.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정숙님을 가난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대접받고 삽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정숙님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식당 일을 그만두고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딸아이 생일 선물을 사러 큰맘 먹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때 정숙님 차림새가 어땠냐면 무릎 나온 등산 바지에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슬리퍼를 끌고 갔습니다. 편한 게 최고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화장품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정숙님은 투명 인간이 되었습니다. 점원들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거나끼리 수다를 떠느라 정숙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서 저기요, 이거 얼마예요? 하고 물어도 점원은 쳐다보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거기 가격표 붙어 있어요. 마치 물건 살 돈도 없어 보이는데 귀찮게 하지 말고 나가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정숙님은 얼굴이 화끈거려 도망치듯 백화점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그제야 알겠더랍니다. 거울 속에는 고생에 찌든 초라한 할머니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내가 봐도 없어 보이는데 남들 눈에는 오죽했을까 싶어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정숙님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돈은 없어도 폼은 구기지 말자. 다음 날 정숙님은 옷장을 뒤져 10년 전에 산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빳빳하게 다림질을 하고 머리에는 볼륨을 넣고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가짜 진주 귀걸이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백화점 같은 매장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그 불친절했던 점원이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나와 배꼽 인사를 하는 겁니다.
어머 사모님 어서 오세요. 피부톤이 너무 고우시네요. 그러면서 의자를 빼주고 차까지 한 잔 내왔습니다. 통장 잔고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데 단지 옷차림 하나 바꿨을 뿐인데 대우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정숙님은 그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씁쓸하면서도 통쾌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자본주의 사회의 민낯입니다. 백화점 직원은 내 마음을 투시할 수 없습니다. 내 통장 잔고를 조회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보는 건 오직 내 겉모습뿐입니다. 내 구두 굽이 얼마나 깨끗한지, 내 옷매무새가 얼마나 단정한지 그것만 보고 나를 판단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후광 효과라고 합니다. 깔끔하고 품위 있는 외모를 보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성격도 좋고 교양 있는 사람일 거야 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초라한 행색을 보면 무능력하고 게으른 사람일 거라고 멋대로 단정 짓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타인의 첫인상을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3초라고 합니다. 그 짧은 3초 안에 우리는 평가받고 분류되는 것입니다. 대접받을 사람인지 아니면 무시해도 되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나이 먹고 거칠애가 무슨 소용이냐, 내면이 중요하지. 내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낯선 사람에게 내 고운 내면을 보여주려면 먼저 그 사람의 시선을 붙잡아둘 품이 있는 껍데기가 필요합니다. 껍데기가 초라하면 사람들은 알맹이를 보기도 전에 고개를 돌려버리니까요. 정숙님은 그날 이후 동네 마트를 가더라도 절대 추레하게 입고 나가지 않습니다. 비싼 명품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산 3만 원짜리 옷이라도 깨끗하게 다려 입고 머리 정돈만 잘해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노력이 나를 사모님으로 만들고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귀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게 아닙니다. 없어 보여서 무시당하는 겁니다. 세상은 내가 보여주는 대로 나를 대접합니다. 68살 이순애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순애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남편 월급 봉투를 받으면 제일 먼저 적금을 붓고 아이들 학원비 옷값부터 챙겼습니다. 정작 본인은 시장에서 5천 원짜리 티셔츠 한 장 사는 것도 벌벌 떨었고 화장품은 샘플을 모아 썼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나니 어느새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순애님은 그렇게 사는 게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어머니의 도리라고 믿었으니까요. 어느 날 남편의 정년퇴직 기념으로 부부 동반 모임이 잡혔습니다. 순애님은 옷장을 열어 고민하다가 10년 전에 큰아들이 첫 월급 탔다고 사준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색은 좀 바랬고 소매 끝은 닳아서 보풀이 일었지만 아들이 사준 옷이라 제일 아끼는 옷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모임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순애님은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졌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세련된 옷에 윤기나는 머리를 하고 나왔는데 순애님 혼자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 친구가 순애님의 옷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순애야, 너 그 코트 아직도 입니까? 진짜 관리 잘했다. 역시 넌 알뜰해. 칭찬인 척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동정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친구는 자기가 두른 스카프를 만지작거리며 거들었습니다. 야, 요새 누가 옷을 10년씩 입니까? 너희 남편이 돈 안 주니 좀 꾸미고 살아라. 순애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억지로 웃기만 했습니다.
더 비참한 건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당신은 옷이 그것밖에 없어. 친구들 보기 창피하게 좀 좋은 것 좀 사입지 그래. 평생 누구 때문에 아꼈는데, 평생 누구 뒷바라지 하느라 내 옷 한 벌 못 샀는데. 남편의 그 무심한 한마디가 순애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화장실 거울을 보니 거기에는 알뜰한 현모양처가 아니라 그저 초라하고 늙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순애님은 그날 밤 화장실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나를 희생하면 나중에 보상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아끼지 않으면 남들도 나를 아끼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조차도 나를 초라하게 봅니다. 자식에게 100만 원 쓰는 건 투자라고 생각하면서 내 옷 한 벌 5만 원 쓰는 건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생존 비용입니다. 내가 낡은 옷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은 나를 대할 때 조심하지 않습니다. 은연중에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그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보이는 모습에 반응하는 본능 때문입니다. 고려대학교 노년학과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중 자기 외모에 투자하고 관리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자존감이 훨씬 높고 우울증 발병률이 낮다고 합니다.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순애님은 그날 이후 결심했습니다. 적금을 깼습니다. 그리고 미용실에 가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비싼 파마를 하고 백화점에 가서 나에게 어울리는 고운 옷 한 벌을 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우아하고 기품 있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옷을 입고 다시 모임에 나갔을 때 친구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순애야, 너 무슨 좋은 일 있니? 얼굴이 확 피었다. 남편도 옆에서 슬그머니 순애님의 손을 잡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품위는 돈 자랑이 아닙니다. 품위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이자 나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이번에는 65살 최영희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희님은 평생 남에게 패 끼치는 걸 싫어하고 항상 겸손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어디 가서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고 불만이 있어도 속으로 사귀는 게 미덕이라고 믿으며 사셨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그 겸손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영희님을 만만하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말을 해도 건성으로 듣고 의견을 내도 무시하고 심지어 부탁을 가장한 무례한 요구를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영희님은 속이 상했지만 내가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했습니다. 어느 날 영희님이 감기 기운이 있어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접수를 하고 1시간째 기다리는데 영희님보다 늦게 온 환자가 먼저 진료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 번은 참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환자가 먼저 들어가자 영희님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간호사 데스크로 갔습니다. 하지만 영희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 작고 초라했습니다. 저기요, 간호사 선생님, 저 언제 들어가나요? 저 많이 기다렸는데요. 말끝을 흐리며 눈치를 보는 그 모습은 영락없는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쁜 간호사는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 지금 밀려 있어서 그래요, 좀 기다리세요. 그 짜증 섞인 한마디에 영희님은 다시 쭈구리가 되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간호사에게 걸어가더니 또렷하고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2시 예약하고 왔는데
지금 30분 지났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화가 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영희님에게 짜증을 냈던 간호사가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전산 오류가 있었나 봐요.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영희님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영희님은 거울을 보고 연습했습니다. 쭈구리처럼 굽은 어깨를 펴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 대신 배에 힘을 주고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죄송한데요. 대신 제가 먼저 왔습니다. 몰라요. 대신 확인해 주세요.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영희님은 다시 그 병원을 찾았습니다. 접수하고 기다리는데 또 누군가 새치기를 하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영희님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접수했습니다. 제 순서 확인해 주시겠어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네 어머님 바로 들어오세요 하고 공손하게 안내했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는 영희님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그 순간 영희님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던 건 내 지갑이 얇아서가 아니었구나. 내가 나 스스로를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이구나. 내가 쭈구리처럼 행동하니까 남들도 나를 쭈구리 취급했던 거구나.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상대방의 목소리 톤과 자세만 보고도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작고 자세가 구부정하면 아이고, 저 사람은 힘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얕잡아 보고, 목소리가 또렷하고 자세가 바르면 저 사람은 뭔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조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나를 귀한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 그건 바로 당당한 목소리와 꼿꼿한 허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이 없어서 위축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위축된 어깨를 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당신을 가난하게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7살 한명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명자님은 평생 가난과 싸우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젊어서 남편 사업빚을 갚느라 파출부 식당 일 청소 일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빚을 갚고 자식들 대학 보내고 나니 남은 건 낡은 전셋집 보증금과 국민연금이 전부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명자님은 가난합니다. 하지만 명자님을 아는 사람 중 그 누구도 명자님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자님을 보면 왠지 모르게 기품이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명자님은 경로당이나 모임에 가서도 절대 돈 없다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이번에 아들이 용돈을 얼마나 줬네, 며느리가 뭘 해줬네 하며 자랑을 늘어놓을 때도 명자님은 주눅 들지 않고 빙긋이 웃으며 듣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물어봅니다. 명자야,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보통 같으면 아유 나는 돈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하고 신세 한탄을 할 법도 한데 명자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요즘 비움을 실천 중이야. 물건을 채우는 것보다 내 마음을 채우는 게 더 좋더라고. 너희는 돈 관리하느라 바쁘지 나는 내 인생 관리하느라 바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가난을 가난이라 부르지 않고 비움의 미학이라고 포장하는 그 여유 말입니다. 실제로 명자님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 스스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비싼 옷을 못 사 입는 게 아니라 환경을 생각해서 입는 옷을 깨끗하게 입는 것이고, 비싼 밥을 못 사 먹는 게 아니라 건강을 생각해서 소박한 집밥을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돈 자랑하는 친구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돈에 얽매여 사는 그들보다 자유로운 내가 더 부자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사회학과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자신의 처지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노인들은 삶의 만족도가 상위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돈이 많아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죠. 명자님은 그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계셨던 겁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돈 자랑하기 좋아하던 한 친구가 명자님에게 물었습니다. 명자야, 너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하니? 명자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은 자네가 많지만 시간과 자유는 내가 더 부자네.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거든. 그 말에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가난과 초라함은 다릅니다. 가난은 내 지갑이 비어 있는 상태지만 초라함은 내 마음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갑은 비어도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절대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난할지언정 초라해지지는 맙시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세상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돈이 없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당신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자부심 하나만 있어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분의 이야기를 통해 뼈아픈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친구에게 솔직하게 가난을 고백했다가 멀어진 미숙님, 옷차림 하나로 백화점 직원의 태도를 바꾼 정숙님, 가족을 위해 아끼다 초라해진 자신을 발견한 순애님, 말투를 바꾸고 당당해진 영희님, 그리고 마음의 부자가 된 명자님까지. 이 이야기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일 우리가 겪게 될지도 모르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제발 나를 위해 사십시오. 가난해도 초라해지지 않는 법, 돈이 없어도 귀하게 대접받는 법.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슈퍼에 갈 때도 갑옷을 입으십시오. 동네 앞이라고 무릎 나온 바지에 슬리퍼 끌고 나가지 마십시오. 누가 볼까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가짐을 위해서입니다. 깨끗하게 다려 입은 옷과 정돈된 머리는 나를 지키는 갑옷입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둘째, 돈 없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습관처럼 비싸다, 돈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내 귀에 들리는 순간 내 뇌는 나를 가난한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거절해야 할 때는 여유를 두십시오. 다음에 할게, 지금은 생각이 없네 하고 웃으며 넘기십시오. 그 여백이 당신의 품위를 지켜줍니다. 셋째,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걸으십시오. 돈이 없어서 위축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움츠러드니까 세상이 당신을 얕잡아 보는 겁니다.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치열한 세월을 견뎌낸 당신의 인생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60 이후 돈 있는 척을 하는 건 남을 속이는 허세가 아닙니다. 비정한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이자 나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는 자존심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도 초라해지지 않고 당당하고 품위 있게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 그 자체가 자식들에게는 가장 큰 유산이자 자랑입니다. 오늘 거울 앞에 서서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는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댓글창에 나는 나를 귀하게 대접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다짐이 모여 더 당당하고 아름다운 시니어의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